안녕하세요. 다시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또 순번 깊은 공포와 미스터리가 짙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서서히 어두운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초자연적인 현상, 심리적인 공포,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섬뜩한 사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치 그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지금부터 무서움에 빠져드는 몰입감 있는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 지나가는 걸레나 개미들을 덕 놓고 걸어가 보시면 돼. 또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지금 내 손바닥보다도 작은 온도마에 밟혀 진해져지는 생명들을 보며 난 조금은 위험한 생각을 하곤 했었던 것 같다. 어쩌면 생명이란 저 모래 하늘고 걸을 거 없지 않을까? 물론 그때의 어린 나는 모래 하늘이니 생명이니 하는 식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귀하다는 동물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저 놀이터에 놀려서 신경도 쓰지 않는 돌에나 다를거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카루는 엄마에게 길가에 지나가는 고양이를 죽여도 되냐고 물었다. 엄마는 후들짝 놀라며 내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며 다그쳤고 어제 먹은 삼겹살이나 저 고양이나 뭐가 다른 거냐고 묻는 내 말에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때부터 확실해진 것 같다. 생명의 귀함은 상대적인 것. 아니, 알고 보면 생명이란 별로 귀하지 않은 것. 아버진 내겐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고 엄마에겐 종종 나의 생각을 터놓곤 했는데 어느샌가부터 엄마도 내게 조금씩 거리를 둔다고 느껴지던 차에 엄마가 친구집이라며 따라오래서 같이 따라간 곳에서 이상한 비다지 문을 열자마자 생쌀을 얻어맞으며 고함 소리를 듣게 되었다. 마침 산이 뛰었더라. 꽤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지금까지 그때의 기억이 너무 선명한데 정확히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그게 조금 헷갈린다. 살은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지? 유년 시절은 지금 생각하는 정말이지 순식간에 지나갔다. 물론 그 안에서도 참 많은 죽음을 보았다. 몇몇 기억에 남는 것들을 말해보자면 과학 선생님이 살아있는 개구리를 부위별로 자를 때 가까이서 처음 들어보았던 죽기 직전 개두리의 혼신의 울음소리, 할머니 댁에서 키우던 커다란 수탉에 막내 삼촌의 손짓 한 번에 목이 꺾여 축 늘어지던 모습, 그리고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세상을 떠난 막내 삼촌의 새하얗게 지의 영안실에서의 마지막 모습. 그런 막내 삼촌의 죽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도 안 되어 돌아가신 할머니의 역시나 똑같이 새하얗게 질린 영안실에서의 모습. 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어있는 동물과 사람을 보았고 생명이란 게 참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다.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던 사람이 죽었다. 그게 뭐가 다르냐고?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 그때의 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신호를 무시하고 전화를 받으며 누다는단하던 장바구니를 든 아줌마. 큰 트럭에 치어 날아간 아줌마의 몸뚱이는 차가운 한경을 아스팔트 바닥에서 피어났다. 복잡했던 머리가 순식간에 기워지고 더위가 팍팍 치는 기분이었다. 옆에 서있던 여자가 지르는 비명에 잠깐 집중이 깨질 뻔하였으나 다시 눈을 돌려 바라본 그 몸뚱이에서 계속해서 튀어나는 죽음을 보았고 이내 새삼이 보들 소리가 사라졌다. 간돈, 우물자만? 이걸 글로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정이 없고 환상적이었다.
생명이란 죽는 순간 기억난다. 생명이 귀한 이유는 죽음이 존재해서이다. 너무도 아름답고 정의로운 모습을 목격한 내 전신은 경직되었고 늘 똑같이 느껴지던 차가운 공기마저도 포근하고 섬스럽게 느껴졌다. 난 그 기분을 온몸으로 밤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순간은 참으로 짧았다. 신고를 듣고 도착한 주급대원의 성에 그 식어가던 몸통이에 닿는 순간 사람을 다 덮을 듯한 커다란 들꽃처럼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지어의 봄까지 견뎌 꽃봉오리가 기어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기어나던 죽음이 사라졌다. 그 아줌마가 살아났다는 게 아니다. 그냥 피어나던 죽음만 사라졌다. 그게 내 고등학교 때였다. 충격적인 일이었고 잠장이라도 다시 보고 싶은 광경이었지만 죽음을 목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하루에 피어나는 죽음은 통계적으로 약 1000명. 당연하지만 5천만이 넘는 인구에 누가 죽을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학생 신분이었던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고가 날 만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지다니는 것뿐이었다. 근데 참 신기하지. 학교가 끝나면 습관적으로 그 장소에서 가만히 서 있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났고 또 하나의 죽음이 기억났다. 역시나 너무도 아름다웠다. 흩날리는 핏바늘과 온기를 잃어가는 몸통이에서 피어나는 붉은색의 꽃. 마치 내게 자신의 존재를 뽐내며 손짓하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 더군다나 그때의 죽음은 죽음과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던 내게 마치 죽음 또한 나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듯 반가운 손님이 되어 찾아온 것 같달까.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카메라를 샀다. 피어나는 죽음을 사진으로 담으려 무던히도 노력했다. 왜인지 죽음은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사진은 점점 들어갔다. 한때 내 연인이었던 여자, 함께 버스에 타있던 중년의 남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던 여자.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죽음을 목격한 탓일까? 어느샌가부터 길거리에 전봇대에 내 사진이 붙어있고 난 도망치고 있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아니, 널 죽이지 않았어. 내가 무슨 사람을 지켜. 단지 내 곁에서 피어났을 뿐이야. 더럽고 오염된 진흙탕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되 그 모래 같은 하찮은 곳에서 너보다 아름답게 피어났을 뿐이야. 내가 도망치는 중에도 죽음은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건조하고 삭막한 광기 속을 비집고 한 줄지의 산뜻한 바람이 되어 내 곁에서 피어났다. 차가운 바닥과 비좁은 공간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거절했다. 피어나지 못한 모래들을 따라가 나무로 만들어진 딱딱한 의자에 앉으니 그토록 간절하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옴이 느껴진다. 언뜻 들려오는 환호성을 무시하며 입안을 가득 메우는 침을 삼켰다. 지독했던 몇 년간의 궁절임을 내게 미칠 듯한 허기를 느끼게 했다. 음식 따위로는 채울 수 없다. 이 허기를 채우려면 쉬어나야 한다. 나 자신이 쉬어나야 한다. 그 와중에도 정말이지 쓸데없이 누군가 나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 무시하려 했지만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나를 사랑하던 가족과 친구들. 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언가가 내 시야를 가미한과 동시에 역겹게 느낀 나쁜 글씨이 아니에요? 그렇단다 아가.
그들은 절대로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진심으로 할머니를 사랑했지만 엄마의 반대로 할머니를 자주 찾아뵐 순 없었다. 엄마는 할머니 댁만 가면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아기를 가득 지니 점체 모를 무서운 정체가 그 집을 덮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크고 오래된 집에서 할머니 혼자 쓸쓸하게 지낼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정작 할머니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이가 떠난 후에도 우리는 사람으로 묶여있단다. 할머니가 말하는 그 인물은 재혼했던 할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당신의 곁을 지키는 존재가 여럿이라고 했다. 내 생각에는 할머니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도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시대에는 사람들이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의 오래된 집에 관한 내 기억도 점차 옅어졌다. 그리고 할머니는 향년 95세라는 나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잠시 침대에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셨다. 약 2주 후 할머니의 요한과 유서가 도착했다. 할머니 소유였던 무슨 정도 엄마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집만큼은 엄마가 아닌 대학 토로 남지잼부가 접촉했다. 그때가 마침 김씨란 약한 여와 갓 결혼했던 터라 우리에게 신혼집이 생기는 것만큼 완벽한 선물도 없었다. 미약하게나마 모아뒀던 돈으로 창달려간 집을 수리한 끝에 입주할 수 있었다. 어른이 된 그 집은 그저 차갑고 으스스한 집일 뿐이었다. 하지만 새로 들인 가구와 거친 고이돌에도 불구하고 집은 시끄럽게 삐걱댔으며 돈 너머에서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곧 아내가 될 내 약혼녀 앨리스 역시 집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엄마는 여전히 오는 것을 꺼렸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할머니 생전 이 집에 계실 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며 속설등 따윈 무시하고 함께 그려나갈 미래에 들떠 있었다. 우리는 그 집에서 10년을 살면서 두 아이를 낳았다. 첫째는 아들로 알렉스라 불렀으며 둘째는 아만다라는 딸이었다. 매일매일이 행복했고 그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행복이었다. 2017년 9월 3일 우리 가족은 집에 들어온 강도에 의해 몰살되고 말았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이상한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딱히 용감한 편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나였지만 내 가족이 위험하다면 무슨 짓도 할 수 있었다. 알렉스의 10번째 생일을 주려고 미리 사두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어둠으로 향했다. 하지만 내가 모퉁이를 걸지도 전에 나를 기습한 강도의 칼에 지독한 통증을 지려 내 가슴에 박혔다. 이거로 역려하는 피를 숨이 턱하고 먹지며 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아내에게 강도가 들었다고 점거해서 아이들과 빨리 피신하기를 바랐지만 폐에 피가 차는 바람에 감옥 하나도 제대로 뱉을 수 없었다.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바닥에 누워 아내가 힘겹게 저 강도에게 단함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내를 여러 차례 찔렀고 아내의 기령은 절규로 피에 젖어 꼬르륵 대는 소리로 이어지더니 잠잠해졌다. 그리고 모든 게 깜깜해졌다. 내가 늘 피가 흥건했기 때문일까 그들은 내가 죽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두부차에 실려가는 동안 나는 째어 있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있으리라는 그 작은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침입자들은 마약 중독자였고 돈이 될 만한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강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범행을 저지르던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약에 취해 있었고 그들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경찰을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결국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한다. 그들의 침입에 대한 깔끔한 마무리도 납득가는 이유도 듣지 못했다. 왜 그들은 지어있는 이웃집이 아니라 우리 집을 선택했을까? 나는 이해할 수 있는 설명도 정의도 얻지 못한 채 남겨졌다.
칼에 찔린 상처가 상당히 짙고 부분적으로 척추에 손상을 주는 바람에 자리 일터와 왼쪽 팔만 움직일 수 있었다. 홀로 남겨진 집에서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지만 아내와 쓰던 안방이나 아이들 방은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도저히 안방에서 잘 수 없었던 나는 유일하게 비극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손님방에서 잠을 청했다. 집은 여전히 평소와 같이 이상한 소리를 냈다. 삐걱거리는 소리, 덜한 소리, 그리고 닫힌 분도모에서 나는 조금가의 속삭이는 소리. 그나마 그 소리가 혼자인 내 곁을 지켜주는 것 같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의 정체가 신기해서 무시할 수 있었겠지만 왜인지 비극이 일어난 서로 소리가 뛰어나는 것 같았다. 집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이상한 속삭임이 형체를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곧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 3주하고 하루가 지나가는 밤이었다. 아래층 복도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누군가가 노래하고 있었다. 아름답고도 활기 넘치는 그 목소리를 예전 안방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노래는 그냥 아무 노래가 아니었다. 아니, 그것은 아내가 아침에 다발 채비를 할 때 흐물대던 곡이었다. 아내가 어릴 적 장르가 들려줬다던 이탈리아 노래였다.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듣고 있자는 마음이 포근해졌으며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도 도움이 되었다. 글쎄? 혹시 내가 꿈을 꾸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줄은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안방문에 귀를 댔다. 문 너머의 그녀는 대답하는 듯이 계속 노래를 불렀다. 그 목소리가 아내의 목소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신한 나는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하지만 비어있는 침대와 가시는 입을 수 없는 옷으로 가득한 옷장만에 나를 반긴다. 나는 바닥으로 넘어졌다. 가족이 죽은 후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사건 이후로 내 모든 감각이 부대져서 감정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지만 그날 밤 아내의 목소리를 듣자 감정의 벽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고 나를 무방비 상태로 남들었다. 그날 나는 바닥에 부러진 채 그대로 잠들었고 다시 깼을 땐 가든 게 꿈이었다고 믿기만 했다. 그런데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믿을 수 없는 일은 다음날 밤에 또 일어났다. 자던 중 알렉스의 밤에서 들리는 무슨 소리에 깨어났다. 알렉스? 너지? 나는 닫힌 방문을 향해 다가가면서 불었다. 그 웃음은 100번 양보해도 내 죽은 아들의 목소리였다. 알렉스? 눈물이 그런 걸 마치 다시 흘렀다. 하지만 알렉스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알 방문을 열자 나를 마주하는 곳은 어둡고 조용한 밤이었다. 그냥 단지 눈을 한번 감았다 또 슬프는데 나는 다시 외롭고 두려운 현실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문득 알렉스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할머니와 보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그 존재의 눈 반대편에 있어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단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속삭임은 진짜였다. 다만 알아듣기에는 너무 모호하고 잘 안 들렸을 뿐이다. 어쩌면 내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올라소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할머니가 이 집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지 이해가 됐다. 남은 짐을 살아내지만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이들과 참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밤마다 목소리는 계속됐다. 다름은 내 딸 아망다였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불을 열지 않았다. 그냥 창문 앞에 앉아서 딸이 노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명과 행복이 넘쳤던 집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는 밤중 일과가 되었다. 도저히 그들을 보낼 수 없었던 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삶을 연명해갔다. 행복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아내의 끔찍한 지명에 깨어났다. 잽싸게 일어나서 건물적으로 아내를 불렀다. 닫힌 문 너머로 아내가 사투를 벌이며 다가오지 말라고 외치는 게 들렸다. 너무도 익숙한 지역이다. 내가 잊으려고 그리 노력했던 지역. 강도가 들어 아내를 살해했던 그 순간이었다. 내가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벌컥 열었다. 적어도 이 문을 열면 그 악몽은 곧장 멈추고 끝나니까. 당연하게도 열린 문 너머엔 아무것도 없고 고요했다. 그때 알렉스 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아만다의 밤에서도. 너무 짧은 순간이라 알렉스의 밤엔 도달할 수 없었고 가까웠던 아만다의 방문만 열 수 있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 가족이 아니라 나를 소멸했어. 그날 밤 이후 나는 모든 단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저는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반복되는 죽음의 소리를 계속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가족을 구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산산이 조각냈다. 저는 선택권이 없었다. 나는 모든 단문을 제거함으로써 끝없는 악몽을 없애기로 했다. 자만 화장실과 손님방에 달린 분만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현실 세계와 과거를 잇는 분이 사라지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제 더는 내가 들을 소리가 없다. 이제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 있던 내가 소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다가가자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가 소민방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아내가 아니다. 그렇다고 아이들도 아니다. 그건 나였다. 잠시 통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순간 말문이 막혔다. 너무 두려워서 문도 열 수 없었다. 하지만 소민밤이 닫힌 문 너머에서 들리는 총소리가 나를 일깨웠다. 곧이어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점점. 그때까지의 지금 언제나 내게 과거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왜인지 그때 아직 일어나서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어둠에서 전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비밀과 진실은 무엇일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포와 미스터리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